동공지진. 절대음감 지휘자님. 찍찍. 근데 이게 작가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베토벤은 너무너무 헌신하는,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는 찐한 그런. 근데 저는 최선을 되게 다해서. 뭐랄까 좀 베토벤에게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가정교사랑 결혼을 할 때는 집안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대요. 그 가정교사도 어떻게 보면은 귀족 가문의 그런 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귀족은 귀족이었는데 그러니까 달가워하진 않았지만은 네. 어쨌든 베토벤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살아가는 이제 커플이 보통 우리가 결혼 반대하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종종 저기 오늘 수위가 요세피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요제피네는 나중에 베토벤보다 일찍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불멸의 연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는 관계가 파탄난 다음에 불멸의 연인에서 요세피네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게 좀 의아하네요. 왜냐면 가장 이제 유력한 불멸의 연인 후보 아닌가요? 요제피네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귀차르디의 불멸의 연인이다라고 얘기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거는 근데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그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이 됐어요. 일단 귀차르디 얘기로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곡에 대해서. 아. 또 헌정한 네. 곡이 있어가지고. 안덴켄하고 예, 이제 예. 안디 호프능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예. 안덴켄의 그 가사를 쓴 사람, 이게 시거든요. 예. 프리드리히 폰 마티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일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유명한 아델라이데, 오펄리드, 그리고 안덴켄, 이 베토벤이 작곡한 그런 세 곡입니다. 이 세 곡의 시를 쓴. 베토벤이 먼저 시를 읽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다 곡을 붙인 거죠. 근데 이제 마티손의 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제 아델라이데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다면 아델라이데라고 하는 곡을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 그 영역을 그래서 실제로 이 아델라이데라고 하는 곡을 헌정을 했죠. 시인한테 헌정한 곡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뭔가 밝고 풋풋하고 싱그러운 그런 느낌의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예요. 베토벤의 가곡의 특징이 있어요. 80개가 넘는 가곡을 썼는데 거의 다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가곡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랑 말고 또 다른 주제도 있지 않겠느냐? 네. 죽음, 삶, 시대 비판 뭐. 그죠, 시대 비판, 풍자한 그런 여러 괴테의 가지. 시를 예, 갖고 그렇죠. 설명한. 예, 그렇죠. 라임 있죠, 라임. 라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베토벤의 특징이에요. 독일어에 바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움. 나무. 트라움. 꿈. 꿈. 독일어 전공.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움에 긴 음이 있으면 그 다음 구절에서 트라움 아주 길게 그렇게 이제 작곡하는 게 말하자면 그게 트렌드예요. 하지만 이제 베토벤의 그 악보를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베토벤의 어떤 성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죠. 음악이 먼저야. 너네는 따라와. 가곡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페르마타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있는데 when thanks to mine, wo thanks to mine, we thanks to mine 요 세 가지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공지진. 뭐지? when 언제 언제? 나를 생각하느냐, 네. 어디서 나를 생각하느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하는 이것을 강조를 해요. 이걸 강조하는 곳에 페르마타를 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슬픈 사랑 이야기. 그러면 이제 또 한 군데 이제 제일 좀 재밌는 그런 또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Bis zum Verein auf bessem Sterne.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좋은, 더 높은 별에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에서 이루지 그렇죠. 못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인연을 별에서 우리가 이루어보자. 아마 요세피네와의 관계가 그렇죠. 이루어지지 못해서 네, 네. 슬픈 그런 가곡을 쓴 게 아닌가. 안디 호프능이라고 하는 곡은 네. 오퍼스 32가 있고 오퍼스 94가 있어요. 이게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오퍼스 94는 다른 곡이에요. 요세피네에게 헌정된 그런 곡은 오퍼스 32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곡을 했었을 때 아까 작가님이 설명했듯이 요세피네는 되게 좋아했어요. 베토벤은 거기서 지웠대요. 그거는 이제 관계가 들통날까봐 지운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곡이에요. 딱 두 장이에요. 찍찍. 그리고 3절까지 있는데 라라리라라리라라라 세대 따옴표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베토벤의 가곡을 이제 성악가가 이제 피아니스트한테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좀 꺼려하는 피아니스트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 뭐랄까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거를 다이나믹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테크닉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되고 게다가 성악가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단아하면서도 단아하지 않은. 요세피네한테 이 두 곡만 헌정한 거죠? 뭐 사이사이 또 여러 개 있는데 유명한 곡은 이 두 곡? 귀차르디한테 귀차르디 가야죠. 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불멸의 연인의 영화에서 유력하게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이었다라고
또 20세기 초까지 그렇게 거론되었던 인물이 이 줄리에타 귀차르디라는 사람이었는데 베토벤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하면은 요제피네가 결혼을 한 다음에 요제피네 부부의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베토벤이 그 이후에도. 결혼을 했는데 거기 잘 놀러 갔다고요? 요제피네가 그 폰 다인 백작이랑 결혼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베토벤이 그 집에 그 부부한테 놀러 자주 갔던 거죠.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냥 친구로서. 과연 친구였을까요? 네. 근데 그 집을 드나들다가 알게 된 사람이 줄리에타 귀차르디예요. 요제핀의 사촌이었대요. 이 사람이 불멸의 연인으로 알려진 이유는 브룬스비크 가족이 나중에 이제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이 되고 나서 이게 요제핀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소문이 날까봐 그러면 자기 가문에 또 먹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건 귀차르디한테 보낸 편지였다라고 일부러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죽은 이후부터 계속 불멸의 연인은 줄리에타 귀차르디다라고 퍼져온 게 20세기까지 오게 된 건데 줄리에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베토벤 피아노 제자였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사실이래요. 재능도 굉장히 뛰어난 데다 이탈리아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굉장히 요염하고 좀 관능적인 그런 매력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베토벤의 편지, 남은 편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혹시 결혼하면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여인이긴 하겠다라고 거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같은 편지의 그 밑에 하지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결혼보다 커리어가 먼저고 그 여자랑 결혼을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갖다가 부연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여인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귀차르디는 결국에 1803년도에 다른 백작이랑 같이 결혼을 해요. 귀차르디가 결혼을 한 다음에 베토벤이 훗날 쉰틀러 이제 자신의 제자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귀차르디가 결혼을 한 다음에도 귀찮게 자기한테 계속 추궁거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한 여자는 상대하지 않는데 정말 상대하지 않았을까는 계속 뒤에 얘기하겠죠? 이렇게 귀차르디와의 관계는 베토벤의 인생에서 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베토벤이 그 여인에게 헌정한 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광 저 월광 소나타 열광 열정과 월가 합쳐가지고 이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는 귀차르디한테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품을 헌정을 했어요. G 장조 론도라고 오프스 51-2를 헌정을 했는데 헌정을 하자마자 갑자기 베토벤이 다른 후원자한테 작품을 헌정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당장 곡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귀차르디한테 내가 다른 곡 줄 테니까 이 곡 도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곡을 받아가지고 후원자한테 헌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귀차르디한테 뭐는 주긴 줘야 하는데 당장 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메인으로 작곡하고 있었던 피아노 소나타를 헌정을 했는데 그게 월광 소나타인 것이죠. 아니 이렇게 연애할 때 꼭 헌정을 해야 돼요? 헌정하면 좋죠. 그냥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너무 그런 건가? 행복하죠. 자기가 잘 너 지내요. 저는 여자친구는 아니, 근데 줬는데 왜 난 안 줘 이런 건가? 그러니까 월광곡을 자신한테 여자한테 헌정 받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기분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월광곡을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듣는 여자 아니에요? 그 월광이란 표제를 그래서 귀차르디와의 연애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대요. 이 당시에 베토벤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월광 소나타와 달빛을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1악장 그걸 갖고서 이제 달빛에 이렇게 배가 노져가는 그 모습을 갖다 연상시켰다 그러잖아요. 그게 베토벤이 생각한 게 아니라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베토벤의 추종자였던 그 레슈타프라는 글 쓰는 사람이 작가가 호수가 달빛에 어른거리고 에올리온 하프가 그리움에 사무친 외로운 사랑을 한탄하듯 울리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평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1860년도에 뷰렐름 폰 렌츠라는 사람이 또 같은 1악장에 대해서 달빛이 비추는 8월의 고요한 밤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월광이라는 표제가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 월광 소나타 같은 경우 탄생과 얽혀서 여러 가지 조작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베토벤이 살아있던 시절에 이렇게 돌아다녔던 얘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눈먼 소녀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몰라요. 이 곡을 갖다가 베토벤이 쓰게 된 동기가 베토벤이 밤길을 막 가는데 굉장히 작고 허름한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눈먼 소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소녀를 위해서 베토벤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달빛이 비치는 걸 보고서는 오! 그러면서 이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작곡을 한 곡이 월광 소나타다 라고 동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데 이제 모두가 다
거짓된 뻥인 거죠. 영화 속의 귀차르디는 어땠어요? 그 영화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분이신데 캐릭터를 보면은 베토벤의 음악을 처음 들었는데 황홀해하고 막 그런 리액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완전히 그 베토벤의 음악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게 너무 이 줄거리를 다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영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다 이제 봐요. 베토벤이 아닌데 아닌 척하면서 거기에 연주가 있어. 이모가 아주 출중하네. 연주가 있어. 연주하는 어떤 내가 너 음악 선생이 될 거야. 그 월광 소나타 씬이 나와요. 빵빵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알수 없는 그 드럼을 하면서 피아노가 이렇게 들려.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너 왜 이러는 거야? 그 나무가 그 성격의 거기서 이제 베토벤. 그게 그 영화 속 줄리엣다거든요. 완전히 이제 픽션인 거죠. 그런 거죠. 대박 아무래도. 퓨전이죠. 네. 월광곡의 특징이 1악장이 아다지오 소스테뉴토라고 네. 돼 있어요. 처음 1악장을 하면은 거의 다 빠른 음악이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페달을 항상 밟고 있으라는 그런 지령이 있어요. 근데 현대 악기는 서스테인 페달이라고 계속 울리게 해주는 그 페달을 누르고 있으면 음이 계속 이렇게 화음을 바꾸면 당연히 겹치죠. 네. 불협화음이. 네. 근데 당시 그 베토벤의 피아노는 그 서스테인 페달을 눌러도 그렇게 여음이 많이 가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2악장이 느린 악장인데 여긴 같은 1악장이 느린 악장이니까 2악장이 약간 스케로초 형식의 트리오가 있는 그런 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아주 너무너무나 짧아요. 3악장이 이제 그 유명한 폭풍과 같은.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광란의 그런 어떤 음대생 입시곡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음대생. 네. 였던. 루체른 호수에 비치는 네. 달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학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실제로 루체른에 가봤어요. 그걸 그쵸. 보기 위해서 갔던 건 아니죠? 아니죠. 밤에 네. 나와가지고 그 호수 앞에서 달빛을 보면서 이 월광곡을 떠올렸던 그런. 네, 전 정말 아름다웠던. 불멸의 이제 두 번째 후보죠. 안나 마리 폰 에르디디. 에르디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에르디디를 만나 중에 이제 3번 교향곡 나폴레옹에게 헌정하였던 그 곡인데 그 3번 교향곡 보나파르트를 이렇게 지우는 흔적이 나와요. 네. 이 안나를 언제 만났는지 이걸로도 좀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나도 한 1803년쯤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만나던 시기에 이 일화를 삽입한 거고 안나가 피아노를 굉장히 이제 잘 쳤던 걸로 이제 실제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베토벤하고 넓은 초원에서 같이 연주를 하는 걸로 나와요. 야외에서? 그렇죠. 근데 이것도 픽션이죠. 왜냐면 네. 이 안나는 실제로 피아노를 좀 잘 쳤던 사람을 알려져 있으니까. 아니 영화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나오지 않? 아 바이올린. 바이올리니스트로 나와요. 네. 네. 바이올린을 같이 그래서 이제 트리오 연주도 같이 하고 막 그래. 개인적으로 안나가 불멸의 연인이었으면 간절히 바랬던 그 중학교 때 봤었던 왜냐면 신들러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네. 영화에서 네. 술 먹으면서. 밤새 술 먹으면서 막 나는 베토벤을 사랑했지만 베토벤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멸의 연인이 아니네.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리고 영화 속에서 실제로 신들러도 너가 불멸의 연이 아니냐 맞아요. 이 편지 주인공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니라고 막 딱 얘기를 정말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거기서 보면은 마치 베토벤을 아들처럼 아우 정말 연상인가요? 베토벤은 연상을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항상 연하만. 네. 좋네요. 항상 이렇게 뭐 타일르듯이 도와주고 이제 실제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자주 이 안나를 찾아와요. 이제 안나를 만났던 시기가 이제 귀 안 들리고 하일리겐슈타트 그 다음에 만난 거니까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제 안나를 만난 거죠. 근데 안나는 굉장히 따뜻하게 엄마처럼 뭐랄까요 베토벤의 이런 힘든 시기를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게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는 안나 덕분이라는 맞아.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픽션이죠. 그러니까 뭔가 네. 음악적으로 완전히 픽션이죠. 교감을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안나가 유부녀였어요. 그러면은 역시 픽션이네요. 유부녀는 네. 건들지 않는 게 베토벤의 원칙이었으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유부녀인데 만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네. 친구 사이? 네, 친구 아마. 사이? 네. 친구 사이. 근데 그 철칙을 끝까지 지켰다고 보세요?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전 아니라고.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는 결국에는 안 됐죠. 안 됐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나 이후에 안토니 브렌타노 네. 이 여자를 만나면서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베토벤이 보면은 우리 흔히들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서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시리에 빠져 있으면 야, 씨,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라고 누가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은 이제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라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항상 여자는 여자로 잊었던 것 같아요. 겹칠 때도 있는데 네. 아 여자 이제 네.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저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그럼 저희 이쯤에서 저희 지휘자님이 추천해 주시는 월광 작품 월광곡이라고 하는 곡을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쳤는데 네. 저는 클라우디오 아라우. 알아요? 예, 이분의 연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있나요? 있습니다. 아. 검색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끝날 때 임연주를 하는데 과연 노승님 작가님하고 제가 이 임연주를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이제 상대음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곡이랑 이어지려고 하면은 그 음정을 정확히 집어줄 수 있는 절대음감 지휘자님. 준비를 안 해오신 건 아니죠? 사실 준비를 안 해왔어요. 템포는 죄송해요. 그냥 음정만 맞출게요. 따라리 라라라라라리 라라리 라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세피네도 다음 생에 베토벤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사귀고만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모님 한번 물어보셨어요? 다음 생에 저를 하고 싶대요. 네. 아, 다음 생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사모님께 여쭤보세요. 아, 저는 일부러 안 물어봐요. 싫다고 할까봐.